오늘은 특별 손님을 EBS 인기 1타, 정말 1세대 아이돌 같은 느낌의 1타 강사셨고요. 변화구로 그러면은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환 소장님이랑 제가 이제 그 변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약간의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교육적인 이야기로 놓고 보았을 때 중위권, 중상위권을 위해서라면 시험의 난이도가 조금 더 낮아져서 공부를 내가 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어려워도 너무 어렵죠. 국어 같은 경우에. 사실 저 신문 기자들이 수능 시험 보면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거든요. 국어 시험 문제 때문에. 저 안 풀어봅니다. 왜냐면 짜증만 나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 푼 거 시켜놓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올라오면 그 쭉 보고서는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난도 얘기할 때 작년에 재작년에 유의만 어렵다 그러고 딴 데 다 쉽다 그랬어요. 저 초조해서 죽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결과 올라오고 나만 어렵다 그랬지 남들은 다 쉽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망신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어려워서 저만 맞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강사들이 저한테 올린 보고서에는 쉽다예요. 쉽다인데 저는 단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당신들이 쉽다면 애들은 어렵다. 당신들이 어려우면 애들은 무지하게 어렵다. 당신들이 무지하게 어려우면 애들은 손 못 댔다. 그럼 언제 쉬운 겁니까? 애들이 너무나 쉬워서 나 수업 시간에 잤다 이러면 그때는 좀 쉬워요. 네. 그러니까 항상 애들이 푸는 것보단 한 단계 후려쳐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라는 말씀은 그 수험생.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번 수능 시험도 사실은 여의치 않아요. 이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네,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킬러 문항 배제라는 그 정책에 찬성을 잘한 거죠. 킬러 문항 배제는 잘한 거. 근데 자칫 오해를 하면 킬러 문항이 다 좋은 문제들도 꽤 있어요. 네네네. 유형적으로. 맞아요.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복잡한 추론 문제. 근데 그거를 몽땅 날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좀 교육부가 정확하게 가이드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좋은 문항에 대한 가이드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 나쁜 문항에 대한 가이드만 주시고? 근데 이런 대화는 오래 하시면 안 돼요. 김세영 원장님. 네, 그래서요. 수능 수학 풀면 100점 맞을 자신 있어요? 사실 저는 수능이나 6월 9월 모의고사를 항상 풀어봐요. 제가 그거를 애들 지도하든 안 하든 풀어보는데, 보통 시간이 80분에서 성적은 한 92나 96점 정도. 100점은 절대 안 나와요. 제가 옛날에 언어역 강사로 전국을 휩쓸고 풍미한 평촌에도 계셨죠. Once upon a time인 그때 제가 기본적으로 한 번 풀면 한 4개 틀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빨리 풀죠. 남들보다 네. 빨리는 풀었는데 65문제 풀 때는 제가 한 5개 틀렸고요. 45개 풀 때는 한 3개에서 4개. 근데 그게 틀려놓고 보면 어려운 거 틀린 건 아니고 굉장히 쉬운 거 이렇게 풀다가 틀렸는데 아마 남들도 마찬가지 않아요. 현우징이라고 다 맞겠습니까? 정승재라고 다 맞겠어요. 네, 다만 학생들 다 맞는 아이들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그게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비문학 지문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애들은 EBS 교재에서 본 거예요. 한번 본 거라고요. 우리는 처음 보지만. 제가 오늘 읽기 시작한 책이 있습니다. 교사를 위한 독서 교육론이라는 책인데요. 네. 근데 저 책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읽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게 시. 그래서 그렇다면 네. 시는 시험 문제 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를 그 예전에 이제 그 공부할 때도 어렸을 때 수험생 생활할 때도 시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답을 매긴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문제는 항상 조건을 줍니다. 해석할 수 있으니까 답지 안에 이 시를 이렇게 해석하라는 단서를 주게 돼 있어요. 문제에서요? 문제에 단서를 줍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를 통해서
부정 질문을 통해서 이 시의 해석에 방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거를 알고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는 여기 있는데 자기 혼자 저기 가서 문제를 찾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효령 선생님 책 중에 최근에 돌아가시기 전에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이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기를. 안 네. 읽어봤어요. 네. 보셨습니까? 안 읽어봤습니다. 네. 근데 강단을 떠나신 지 한참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 문제 푸는 감각과 수험생들을 위한 조언 아직 살아있으신 것 같습니다. 전설. 자전거 한 번 타면 뭐 평생을 타는 거. 늙었다가 자전거 못 타는 거 아니니까. 네, 근력이 떨어질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이잖아.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뭘 해도 안 된다 형님. 아니, 선생님 순발력은 굉장히 살아있으십니다, 진짜. 자, 다음 질문입니다.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8 학년도와 그 이전의 변화를 대비하는 대학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그 고교 학점제를 대비해서 그거와 관련 지어서 대학에서도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해야겠다 하는 어떤 예비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대학의 선발 규제의 변화가 혹시 눈에 띄는 게 있으신가요? 대학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대학이 정신 못 차린다. 교육부에서 뭔가 지침이 나와야 되는데 지침이 안 나오니까. 원래 2028 대입안이 지난 2월, 3월에 나와서 1년 동안 토론을 통해서 내년에 확정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2023년 하반기에 발표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학종의 큰 평가의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는 그 학종의 요소는 크게 변화가 없지 않을까. 그러나 있을 게 별로 없죠.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가 물론 최상위권 대학은 아니지만 이제 고교 학점제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리 한번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 같은데 가천대가 직윤 선발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교과 전형이잖아요.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가천대학은 애들에게 그 유인책을 많이 쓰는 대학이에요. 저희가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전형 방법 네. 자체를 뭐 수능도 뭐 제일 잘 본 거 몇십 프로 이런 식으로 하듯이 거의 매년 바꾸면서 애들에게 우리 학교로 지원하는 게 편해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대학이기 때문에 어떤 고교 학점제에 대비해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자기네 쪽 대학. 우리 대학에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접근이 있는 대학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입학처장님이 보통 베테랑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입학팀장, 처장이에요. 제가 이 고교 학점제랑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나 좀 더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권수임은 교육부 거를 많이 가져오셨고 저희가 이거 설명회가 김수임은 이제 본인이 쓰셨고 네. 근데 저는 왜 노트북이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까 다 이제 모든 게 이제 불행이 그런데 그림상으로 뭐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림상으로 자, 빨리 준비해볼까요? 지금 필요 없어요. 고교 학점제 이번에 또 민감할 수도 있지만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시고 아직은 아직은 뭐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이 고교 프로파일이 사실은 이제 학교 편성이 어떻게 됐냐는 지금도 제공이 되고 있지만 고교 프로파일은 이제 예전에 사실은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읽다 보니까 교육부 발표 내용을 읽다 보니까 대입 연계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금도 학생이 이수한 과목이나 이런 것은 대입에 제공이 되고 또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현황도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다 제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과목별 학습 내용 그리고 평가 방법 등을 대학에 추가 제공하겠다라고 얘기가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얘기가 예를 들면은 자 우리 학교 A라는 학교는 수행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성취 기준을 어디까지 만들어놔서 우리는 이렇게 부여를 한다 이런 자세한 내용이 대학에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물론 블라인드는 되겠지만 대학으로 제공되는 이러한 고교 정보가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거 아닌가. 아마 교육부는 틀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재량권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틀을 딱 주고 요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대교 어시스트에 기입하듯이 딱딱 틀을 주어서 성취 기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줄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옛날처럼 뭐 어떤 고등학교는 프로파일을 800페이지 낸 맞아요, 이런 옛날에는. 거는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보다는 학교에 정보를 더 대한 주겠다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네. 성취 어떤 식으로 니네 학교는 이걸 평가를 했니 이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설명은 분명히 좀 더 제공이 되겠다. 아마 그렇겠죠. 근데 막 그렇게 할 때도 아마 틀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줄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좋은 말이 없어 그냥 쓰겠습니다. 와꾸를 딱 짜가지고 네, 그렇죠. 네. 거기에 줄 거예요. 네. 틀을 짜가지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은 고교 프로파일의 부활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프로파일 부활까지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별 차별을 안 두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교 학점제랑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이 좀 많은데 아까 고교 학점제 질문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에서도 분명 이제 어쨌든 이제 입시 실적도 나와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특목 자사가 대부분의 여기 현장에서 너무 유리하다 이런 측면이 나오니까 일반고는 또 일반고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울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이것은 충북교육청에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 그렇게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행평가 점수를 어떻게든 올리고 거기에 기본 점수를 일정 수준을 부여해서 아이들의 원점수와 이제 편차 이런 걸 조정해서 Z 점수를 좀 올려서 우리 학교의 경쟁력을 좀 높이겠다 이런 게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지점수를 반영을 하는 대학들이 그렇게 많을까 싶어요, 저는. 학점제가 돼서. 왜냐하면 복잡하기도 하고 또 일부 고등학교 제가 나온 인천 송도고등학교는 지점수를 검토라 그럴까요? 체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무슨 과목 지점수가 안 좋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기말고사 때 정리하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학들이 별의별 수는 다 쓰겠지만 그렇게 지점수를 보정을 해서 유리하게 하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대학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그 대학의 입장에서 지점수를 반영을 물론 개인적으로 하는 대학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고등학교 입장에서 대응 방안이었을 때 우리 학교가 어쨌든 원점수하고 편차를 낮추고 대학에 좋은 학생부를 제공을 하려면은 이러한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교 현장의 대응 방안의 측면에서 뭐 그건 고등학교의 노력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고교 학점제 이후에 대학들이 고1은 상대평가고 고2, 고3 상대평가인데 어떻게 반영할지는 뭐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대전에 있는 뭐 그 DS 고등학교도 그렇게 해서 한 2년 동안 입시 실적이 굉장히 올라가 버렸고, 원점수가 너무 좋게 나오니까. 예, 그리고 그 대학교 입학처에서 설명회를 할 때 땡땡 대학교 입학처에서 설명회를 하면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 전국에 있는 모든 직업국이 지점수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는 말씀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노트북 필요하지 않으신가 했더니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되죠. 맞는 거죠. 지점수를 사실 뭐였지 얼마든지 각 고등학교에서 맘만 먹으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네네네. 수행평가 채점을 맨 나중에 하는 거예요. 미리 안 하고 집필고사 본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수행평가는 채점을 나중에 해서 동석차가 안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자, 다음 질문입니다. 선생님, 그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만들고 있죠. 네, 그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가서 뭐 AI를 이용해서 평가도 하고 심화학습도 하고 실제로는 거의 학원과 같은 프로그램을 학교에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책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교사의 역할이 좀 너무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들거든요. 뭐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상담자나 협조자 역할을 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정서적인 지도를 하는 것에 좀 더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사실상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도 정서적인 교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친구가 어느 걸 더 잘하고 못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얘 재능은 또 어느 쪽에 있구나라고 파악하는 것도 있는 건데, 이걸 단순히 수치화된 점수만으로 학생의 재능을 파악하거나 이 학생의 어떤 정서적인 상태를 나중에 뭐 상담을 통해서만 알아챈다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에듀테크 디지털 교과서가 된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이 임장 수업은 하는 거고, 또 심지어 교육부는 교사를 2명 배치하는 것도 지금 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뭐 AI 기계에서 교사들이 좀 밀려나고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나와도 지금 이제 교육부 장관 얘기로는 교사의 퀄리티 향상, 교사의 훈련이 제일 급선무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 디지털 케어 시대에도 교사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정부 안에 보면은 자꾸 정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민감한 얘기는 아니죠. 자, 정부 안에 보면 아직 그 교사들에게 어떤 식으로 뭐 이거 디지털 교과서 활용 방안을 뭐 어떻게 할까요? 연습시키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은 전혀 없고, 그냥 지금도 벌써 이미 인천 쪽에도요, 뭐 선도 학교 벌써 결정이 돼가지고 이미 시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문건을 잘 안 봐서 그러는데 거기에 교사 교육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옵니까? 뭐 하겠다 정도가 나오고, 이제 현재 교육부 나가고 장관의 있으니까. 근데 이미 교육부 선도학교는 장관의 선택됐지. 의지는 교사 교육이 최우선시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아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든 앞으로 미래에 뭐가 되든 안 되든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에 대한 기피가 너무 심하지 않나요? 깊이가 심해도 사실 교육대학이 사범대학보다는 낫죠. 네. 학력인구가 맞아요. 감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교사라는 직업은 좋은 직업. 아까도 얘기했어요. 좋은 직업이 가치가 있는 깊이 직업이다. 남들이 기피할 때 우리는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뭐 광우병 파동 때 고깃집 간 사람들이 대우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남들이 기피할 때 우리는 교육대학을 가서 낮은 점수로 교대에 붙어서 라이센스를 따놓고 나면 훗날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딱 번외의 질문일 수 있는데 선생님이셨으니까요. 이제 과거랑 지금이랑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교권을 너무 약화시킨 것 같고 교권의 강화 방안에 대해서 네.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최근에 그저께 제가 같이 근무하던 동료 교사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나이 또래 집단이니까 이제 만나서 밥 먹고 옛날 얘기하면서 이제 옛날에 그랬었지라고 사는데 그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사 생활이라는 게 어떠냐, 교권이 어떠냐, 이게 이제 대화의 내용이었는데 그때 5명이 모였었는데 이구동성, 만장일치로 직업 중에 제일 좋은 직업은 교사였다. 교권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교권은 남아있다. 그나마 사회에 존경받는 직업은 교사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거든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 저는 이제 직업이 호텔 카지노 직원을 제가 한 2년 했었습니다. 카지노요? 네, 카지노 직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사 18년, 학원 강사 한 8년, 9년 정도였고요. 사교육의 입시 전문가 생활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진짜 교사가 제일 좋은 직업입니다. 옛날에 지금하고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사회 존경도 남아있고 교권도 아직은 무너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뭐 본인에게 딸린 거죠. 본인이 무너지게 행동했으면 무너진 거고. 하지만 지금도 존경받는 것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교권의 확립이나 교권의 붕괴는 교사 개인의 입장도 굉장히 크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내겠습니다. 네. 남들 안 갈 때 가야 그때 덕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궁금한 게 왜 선생님은 입시 쪽으로, 진로 쪽으로 이렇게 갑자기 발을 들이게 되셨어요? 너무 개인적인가요? 누구든지 땡기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당기는 음식이 있듯이 저는 사실은
교사 18년 할 때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대학 나왔지만 EBS 강사로 뭐 진짜 BTS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다가 학원 강사로 딱 가니까 갈등이 생겼어요. 내가 무슨 장사꾼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전단지에 얼굴 나오는 게 그렇게 전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들이 들으면 뭐 저런 새끼가 있나 하겠지만 느낌적으로 뭐 학원 강사 뭐 이렇게 내 강의 들으라고 이렇게 선전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학원 강사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메가스터디 갈 때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인생의 행로를 다시 이제 그럼 할 줄 아는 게 뭐 있을까? 입시밖에 없겠구나. 입시로 돌아선 거죠. 현장에서도 해보셨고. 고3 담임을 제가 한 12년 했어요. 고3 부장도 꽤 오래 해서. 입시가 또 이게 체스 경기하는 거랑 비슷해서 또 재미도 있어요. 무섭죠. 아유, 무서워요. 무서운 것도 무섭지만. 쫄깃쫄깃해요. 그렇죠. 근데 네. 성적 안 되는 애를 좋은 대학에 붙였을 때 그 쾌감은 뭐 이런 말 할 수 없죠. 그쵸.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잖아요. 공교육에 계실 때는 이게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교육, 민간교육, 네. 민간교육에 있을 때와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그 목소리에 사실 어떤 신뢰감이나 무게가 좀 다르죠. 저는 공교육과 사교육, 민간교육이 사실은 저는 보조제라고 보고 있는 사람. 근데 요즘에 이제 정부가 사교육을 좀 억누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사교육 안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럼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무게감 자체가 공교육자의 무게감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현우진, 정승진 말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자기 선생님, 수학 선생님들은 우습게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건 그 아이들이 잘못된 것이지. 내가 갑자기 이렇게 또 분위기가.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갑자기. 네. 맨날 이상한 얘기만 제가 하다가 너무 교육적인 얘기와 좋은 마인드를 들으니까. 네.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교사였고 저희 집사람도 교사였고 저도 교사였고 저희 조카들도 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제일 좋은 직업은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원 강사도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익은 취하고 대우는 좀 거시기 하나요? 어쨌든 초등교사 혹은 중등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아직 괜찮다. 그럼요. 그 다른 사람의 인격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게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 일입니까? 내 말 한마디에 우리 아이가 변할 수 있다는 거. 그죠? 아까 그런 얘기 하면서. 근데 저는 그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콘텐츠를 찍을 때 우리 권정환 선생님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될 뻔한 친구가 학교에 돌아가서 훌륭하게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인하될 그 친구가 다시 또 진학을 하고 그리고 지금 취업해서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 가르쳤던 친구들이 지금 9학번들이에요. 9학번. 지금 이제 나이로 따지면은 50이 넘은 애들. 제가 가르쳤던 애들인데 50대 초반이죠. 지금도 연락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내가 선생 생활을 못했던 것은 아니구나. 지금도 이렇게 찾아오는 애들 모르겠습니다. 50이 넘은 애들이 찾아오고 있으니까 더구나 저는 여고 선생이었으니까 남고랑은 또 다르잖아요. 여자애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는 거 보면은 교사란 직업이 참 좋았다. 근데 학원 강사도 좋긴 하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사를 오래 해놓으니까 회색 분자예요. 경계인. 민간교육자도 아니고 공교육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윤쌤 몇 년생이죠? 전 02년생. 02년생이면은 제가 그때 고3 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야자 돌아다니면서 월드컵 보는 놈들을 때리는 아무튼 네, 다음 질문입니다. 글로컬 대학 육성 사업이 정말로 큰 이슈잖아요. 네. 근데 그 탈락한 지방 대학들이 있어요. 사실 선발된 대학이 너무 극소수인 것이긴 하죠, 또한. 그런데 지방 대학 중에 이미 학령 인구가 너무 감소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대학까지 있어야 되느냐라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방대학을 문 닫게 하자는 사람입니다. 지방대학교를 문 닫게 하자. 매운맛입니다. 문 닫게 하고 학생 모집을 못하는 대학은 문을 닫고 그 캠퍼스를 이용해서 국립 요양병원을 만들자. 거점 요양병원을 거점 요양, 만들어서 직업국 요양병원. 네, 그래서 그 넓은 캠퍼스와 훌륭한 교실을 이용해서 시니어 또는 노인들의 어떤 활동화를 만들어주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이용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훌륭한 모범 사례가 있으면 강원도 속초에 가면 예전에 있던 동우대학교 제2 캠퍼스에 그 파크 골프 네, 파크 골프장이 차려지고 안에서 약간 요양시설로 변경하려는 그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골프장은 그 채가 너무 비싸요. 근데 하나만 사면 되잖아요. 막대기로 해도 되는데 그 채가 너무 비싸. 그럼 그 대학들은 혹시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그걸 알아볼 찰나에 이 사태가 터지면서 회사 일에 전념하느라고 알아보지 못했고 일단 뭐 암울하죠. 근데 그 선정된 15개 대학도 거기 이제 기획서가 다 공개됐거든요. 네네. 남의 대학 거를 보고 나서 아차하는 대학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예비 선정은 됐지만 본선은 힘들겠다. 이런 대학들도 있고 남의 거 보고 나니까. 모르겠어요. 그 뭐 장관이 한다고 하니까 잘한다고는 하는데 30개 대학을 골라서 거기에 못 되면 이제 그 대학은 도태되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이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 근데 이 그 돈이 1,000억이라는 돈은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거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학령 인구는 지금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계속 더 할 거고. 그러면은 그래도 아이들은 인서울대학, 이름 있는 네임밸류 대학을 원할 거고. 그럼 결국에는 일단은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는 그 요양원을 만들자. 직업국 요양원을. 지금 동일해 주세요, 선생님으로. 네, 선생님으로. 네, 직업국 요양원을 만들자. 이제 그건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쉽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선생님 입장에서 지방 사립대 이래야 살아남는다. 그나마. 그걸 제가 고민해 본 결과를 챗 GPT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오픈 AI 사거 하나하고 GPT 바드라고 하는 그 네. 구글에서 하는 거 네네. 동시에 물어봤는데 답변이 똑같아요. 지방대학의 살 길. 1. 국제화. 2. 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3.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그 3개입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뭐 교원들의 능력이랑 여러 가지 그건 다 때려치고 국제화라고 하는 거하고 지역과의 협업. 그 2개만이 살 수 있다. 국제화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유학생 해외 데려와. 유학생들의 인력풀을 그렇지. 받는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쪽 대학을 살아남게 만들고. 그거 외에 없다고 딱 챗 GPT에 질문하면 됩니다. 나옵니다. 근데 근데 경쟁력이 없는 대학이 힘이 약한 지방 정부와 자본력이 약한 지방 중소기업과 이게 약양약이 합쳐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K-팝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양약 합쳐서 중이라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 오픈 AI 사건은 이제 자기네 데이터 축적 기반 답변이고 바드는 검색 기반 답변인데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감하지 않은 걸로. 안 민감합니다. 저희는 이제 의리가 있기 때문에 UA
그 여러 입시 기간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요? 저 UA 5기죠. 위에 3기. 아, 한참 미치죠, 저보다. 예. 네. 두 개씩 뭐 한참은 한참 미치죠. 예. 네. 아니, 항상 UA가 입시 기간으로 우뚝 서길 바라는데 왜 장시철만 되면 우리 그쪽한테 밀릴까요? 나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이제 진학사가 돈을 긁어 모으죠. 돈을 긁어 모으는데 뭐야? 사실 저는 UA가 뭐야 지금? 저는 그 모의 지원을 최초로 한 게 저희 회사입니다. 발전을 못 시켜서 그렇지. 근데 저는 이 모의 지원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사교육비의 원흉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모의 지원을 좀 활성화시킬까. 진학사가 일당 독재를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이거 죽겠어요. 이게 예. 하향 지원을 부추기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기관 평가소장들한테 제안도 했습니다. 진학 때 UA 대성 종로 연합이야, 연합. 연합으로 하자. 어. 그래서 진학 시스템 하나, 연합금 시스템 하나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애들한테도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UA 특단의 대책을 기대하면서 진학사의 일당 독재 체제가 깨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그래서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여러 편중되지 않은 정보를 얻어서 왜 그 배터리 칸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성적보다 또는 실력보다 안 좋은 대학 가는 사례도 종종 많이 눈에 띄니까요. 작년에 특히 하향 지원이 많이 부추겨져서 이게 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한 것이 모의 지원인데 아무튼 뭐 오늘 UA의 이만기 부사장님, 이만기 선생님 모시고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에서 얻은 뭐 국어 시험을 볼 때 문제를 좀 집중해라 라는 꿀팁도 주셨고 현재 입시 정책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고교 학점제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자세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메이크업 하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비싼 돈 들고 오셨고요. 선생님, 저 나오시면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주요, 좋아요, 구독, 아시죠? 이런 거. 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네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주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아, 이렇게 눌러요? 네, 이렇게. 눌러요? 아, 이렇게 합니다.